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 2.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3. 분노한 한국 참교육 시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석유 금수 조치는 12월에 전면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일 약 130만 배럴에 달하는 구대륙에 대한 원유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판매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른 구매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역업자들은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는 불편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지역으로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없는 게 러시아엔 있고 러시아에 없는 게 한국엔 있습니다. 이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최상의 구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메가톤급 빌드를 걸어왔는데요. 내기의 대상은 바로 사할린입니다. 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는 러시아가 판 뒤집기를 위해 한국에게 비장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데요. 대체 러시아는 한국에게 왜 사할린을 주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105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산림 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해 환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CO2 배출량을 현재의 55% 수준으로 낮춰야 하죠.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원자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원자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프랑스 입장에선 원자로만 한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이죠. 독일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일에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일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독일 GLS-은행은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 화석연료와 연관된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부퍼탈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와 프랑크푸르트 회사와 협약을 맺어 은행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직접 계산, 이를 반영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죠. 미국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본디 천연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이기에 갑작스러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러시아에게 충격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자원의존국으로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는 러시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러시아는 자원 독점적 위치에서 많은 자원 이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바뀌면서 유럽이 화석 연료 탈피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둘러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죠.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역시 친환경 에너지 자원 탐색에 많은 자원을 투자했죠.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 자원은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화석 연료와 달리 오염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저탄소 수소 세계 생산성이 40-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2023년에 이르면 140만 톤 이상 수소 연료가 생산될 것으로 바라봤죠. 이 숫자는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수소 연료 시장은 러시아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기에 러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사할린의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규모 수소 연료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죠. 특히나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수소 연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지정학적 이유도
러시아가 사할린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수소 연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죠. 기술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푸틴은 고민에 들어갔죠. 그의 선택은 기술 파트너 국가를 선정해 수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죠. 푸틴이 망설이지 않고 선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고 싶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페터 알트마이어는 기자들 앞에서 수소 경제 분야에 있어 독일이 앞서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은 수소 산업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며 현재 1등 국가를 따라잡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순순히 시인했죠. 독일 장관이 부러워한 그 1등 국가가 한국은 놀랍게도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인데요. 한국은 일찍부터 대체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이 다른 에너지원을 고민 중일 때 수소 분야에서 한발 앞선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에서는 검증이 끝난 상태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수소 산업 생태계를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전된 인프라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도 한국이 단연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투산 IX 퓨얼셀을 생산했고 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의 겐트 퓨얼셀 양산까지 마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시제품이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양산까지 마쳤습니다. 수소차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며 대표 수소차 넥소의 경우 올해 2021년 전세계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죠. 대한민국 정부 역시 청정수소 비중을 2050년 100%로 끌어올리고 철강, 화학 및 산업공정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죠. 2050년까지는 2,000기 이상의 수소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수소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제 청사진을 그리며 수소 클러스터를 이제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죠. 오버시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할린에 연간 3-10만 톤에 이르는 수소 생산단지를 이제 건립할 예정. 문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회의론이 올라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시스템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 회의론의 주장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않는 이들 회의론자들의 푸틴은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사할린 클러스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기술은 아직 서구나 한국에도 밀리는 입장. 점유율을 러시아가 가져오려고 해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죠. 주도권 싸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푸틴은 특별한 제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할린을 한국에게 넘기는 대신 한국에게서 수소 기술을 이전받자는 계획이죠.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 수소를 제대로 활용할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할린 영토를 한국에게 넘기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클러스터를 완성. 이후 한국에게서 얻은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신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사할린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원하지 않게 한국인들이 사할린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 장소이죠. 사할린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원래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국은 거부감 없이 사할린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한 상태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삼성물산과 효성중공업, 롯데케미칼 등 주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에 알렉세이 체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통해 한국의 수소 클러스터 사업 참여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요 인사들 역시 회담에 참여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했다고 하죠.
탈탄소 경제에서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는 사할린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양이 많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수소를 생산하는데 많은 자원이 들지 않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림수가 현실로 이뤄진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생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할린 영토를 획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러시아는 본인들이 원하는 천연에너지 선두를 탈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한국과 러시아의 협조 관계가 깊어지면서 일본은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죠.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은 성화를 붙이는데 프로판가스 LPG가 아닌 수소로 불을 붙이면서 수소 선진국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일본도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일본의 수소 기술도 한국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드러낸 퍼포먼스입니다. 문제는 실속이 없는 퍼포먼스라는 점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요란 내지 머태즈를 떤다고 표현하며 현실은 수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현대차가 신형 넥소를 중심으로 수소차 선두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 차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며 체면치레만 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할린까지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현재 쿠릴 열도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던 일본은 더 까다로운 상대인 한국과 추가적인 영토 분쟁에 들어가야 하죠.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에커 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업계의 주요 대기업 집단의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선스 면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지그룹 산하 맥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맥장수는 LNG의 A박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고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치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맥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4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호등중화조선, 다롄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 선박공업 그룹 CS, 난퉁중 원가와 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문수 코스코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쯔장 조선과 난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이물산, 미쓰이ES와 함께 합작조선소 장수양쯔미쓰이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이의 품질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쯔미쓰이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외에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코스코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넘버 96 타입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코스코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달에 내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5G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지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재기와 설비 푸스루,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쌓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복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성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성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확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내척분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고 이를 액어천 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 가스전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 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거동 억제 FLNG 선용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한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뤄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